중랑신문과 함께하는 투모로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부 순서 마지막에 그 발표가 거의 끝나기 한 3초 전에 저희들의 지금께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마침 쉬는 시간이기도 해서 쉬고 함께 다시 2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영상으로 함께 발표를 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장감 있고 더 발표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총 9명의 발표자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현정님의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목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발표자분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제목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순서로 이현정님의 발표 제목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마스크를 저희가 쓰고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지내진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지 않고 더군다나 등산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사랑하는 남편이 저에게 등산을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그날 산에서 굴러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땅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절벽에 서 있었는데요. 앞으로 구르면 전신마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덜 다치려고 옆으로 넘어졌는데 바위에 제 다리를 직격탄이 맞으면서 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무렇지 않게 제가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밤새 끙끙 앓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다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치 6주라는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굽혀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보조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처럼 쉽게 다리도 낫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살도 14kg가 쪄서 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두운 생각이 찾아왔어요.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수진 씨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왼쪽 귀가 선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는데요. 지휘자 정영훈 씨께서 하늘이 주신 재능을 가졌다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극찬했습니다. 이분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준 교수님이 있으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음악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 담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픔 모든 것을 음악에 연주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턱관절이 다쳤는데요. 6년 동안이나 연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연주하시는 연주곡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곳은 거룩하고 결점이 없다는 그 가사가 이분이 힘들 때마다 큰 힘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숲과 다이아몬드가 성분이 같은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다이아몬드는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귀한 보석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귀한 마음의 보석 같은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다는 생각만 했는데 저보다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이긴 이야기를 보고 저는 귀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우신가요? 어려움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시선을 바꾸시면 행복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땅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햇빛도 비치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을 배우게 해주신 투모로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제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도 달라진 것 같아요. 역시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좋지만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으로 대면하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자는 김선희님의 발표입니다. 김선희님의 제목은 사랑과 진실 그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투모로즈에서 사랑과 진실의 그 사이에서를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청소년 팀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머리를 분홍색으로 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불량스러운 머리를 한 그 이승우 선수가 제 눈에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선수를 향해서 좀 학생 때 놀다가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고 그 이승우 선수에게는 어렸을 적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80이 되시니까 경기하는 그 손주의 모습을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승우 선수는 바로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알고 난 뒤 이승우 선수가 너무 달라 보이는 것이었어요. 제게는 5 아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시절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끝은 싸움으로 끝나고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문을 그냥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쟤는 원래 저래, 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애야 라는 마음이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더라고요. 체육 시간에는 그냥 엎드려 잘 때도 많았다 하고 스스로 학교에서 왕따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멘토분과 상담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었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의 뇌는 원래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진실을 알고 나니 아들의 어떤 모습도 제게 문제가 점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매일 힘든데도 학교를 갔잖아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너무 고마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아들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열리니까요. 신기한 게 아들의 방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날은요. 저희 아들이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상품권 3장을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1년 동안 학교에서 받은 상품권인데 그동안 그 상품권을 주고 싶은 엄마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아들을 향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상품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의 마음을 얻은 거였어요. 네, 그 후에 저는 아들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코난 도일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사실만큼 기만적인 것은 없다. 예, 우리는 사실에서 속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이 아닌 진실을 주목하고 지내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고 또 마음은 연결이 되면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영희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행복은 선택이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으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투모로우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아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으로 적군의 장군인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절망을 선택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루 앞두고 우중상장을 탄다는 선생님 말씀에 제가 상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입가에 웃음을 지을 엄마를 그려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막상 졸업식 날 저희 엄마는 암에 걸리셔서 암 치료를 위해서 제 졸업식 날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에 가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엄마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에 계시던지 요양차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들이 저를 중학교 3년 내내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고 쓰러지신 아버지는 위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암이다 보니 저는 언니들과 오빠의 도움으로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오빠 집에 와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Recording in 제가 오빠 progress. 집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하셔서 부모님 병원비와 동생들 생활비 학비를 대주던 오빠가 부도가 나게 되고 그때 저는 절망을 받아줍니다. 아, 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사업이 망한 거 아닐까? 나는 우리 집안에 불행 덩어리 같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자꾸 불행을 몰고 오는 것 같아. 저는 사람들 관계도 자신이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투모로우짓을 만난 이 작은 여자아이는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것 같아, 중학교 때니까. 근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나하고 뭐가 다르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고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적군의 포로로 왔지만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바꿔서 비록 적군이지만 그곳 사람들과 사귀면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저에게는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낫겠다. 그 마음에 정확한 믿음도 있더라고요. 이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에 연결이 되니 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미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또 언니들과 오빠들 덕분에 제가 좋은 학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게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동생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철이 일찍 들고 언니 오빠들에게 또 감사함도 표현하고 어려움과 이 길을 통해서 저는 가족의 마음을 발견하는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작은 계집아이를 알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한 축복이었겠죠.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앞에 놓인 어려움과 이 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제 앞에 큰 스승으로 다가왔고요. 큰 멘토로 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멘토를 알게 해준 투모로우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요. 저에게 밝은 내일을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발견해준 투모로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연주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투마로우지를 만드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래 차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문 열고 내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글귀가 하나 떠올랐어요.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잠시 멈춤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잠시 몇 초 사이에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래서 투마로우지 덕분에 제가 위기를 모면한 적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모파상의 노끈 한 오락이라는 그 책을 읽고 생각하게 된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이 오슈꼬른이라는 이 영감님이 길을 가다가 노끈 한 오락이를 주는 데서 발생되는데 그 노끈 한 오락이를 주었을 뿐인데 지갑을 주었다고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 점점 더 오해가 쌓이면서 이 영감님이 너무 억울해서 이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게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상 위에다가 사무실에 책상 위에다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어폰을 이제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빨리 가서 그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이어폰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동료가 이어폰을 끼고 들어오는데 제 눈에 딱 그게 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 이어폰인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줘봐. 그리고는 제가 이어폰 내 거야. 이거 내가 서울역에서 얼마 전에 몇만 원 주고 산 거야. 이거 그렇게 흔한 이어폰 아니어서 내가 이거 내 거 알거든. 이거 내 거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너무 기가 막히게 하면서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강제로 그걸 뺏었어요. 내 거라고. 그리고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분명히 너 집에나 차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고 가져와. 찾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기고 계시네.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진짜 이런 일이 이제 제 차에 정말 제 이어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어폰의 색깔도 다른 건데 제 거라는 생각이 딱 꽂히니까 그게 색깔이고 뭐고 다 내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바로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책인 줄 알고 웃겨서 가져왔더니 우리 집에 내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너무나 이 확실하게 틀린 거를 확실하게 맞다고 주장한 것과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다른 건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공격하는 사람. 저희 집에서도 저는 항상 옳기 때문에 다 공격을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되었고 내가 틀린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정말 맞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진짜 그 영감님을 만나면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감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오해가 아니라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이렇게 확신을 하게 제가 이렇게 막 비난을 할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난다면 비난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혹시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참 이 투모로우즈가 날마다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정말 너무 좋은 책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화준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맞서 싸우기를 참을 용기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하고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피할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의 어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문구점에서 당한 억울한 일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문구점 주인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학생에게 두 번째 아이스크림값 100원을 내지 않았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은 채 학교 교장실까지 끌고 가서 교장 선생님께 항의를 했는데요. 그 일로 이 여학생은 그 수치심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던 사건입니다. 반대로 1950년대 백인들의 모진 경멸을 이겨내고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된 흑인 제키 로빈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키 로빈슨은 그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백인 선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 브렌치 리키는 흑인이 자기 팀의 유일한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이 당하는 이 고통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면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흑인의 교수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선수를 찾고 있다네. 그냥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남들이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을 가진 선수를 원한다. 만약 어떤 녀석이 1루로 슬라이딩에 들어오면서 이 빌어먹을 깜둥이 놈아 하고 욕을 한다고 치세. 자네 같으면 바로 주먹을 날리겠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야. 맞서 싸우기를 참을 용기가 있는지 묻고 있어. 제키 로빈슨은 이 단장의 말에 그럴 용기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맞서 싸우려던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이 단장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차별과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온 세상이 알아주는 흑인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멸시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중3 여학생과 같은 부류였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존심이 상하면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쟁이 시절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했지만 때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뒤로 미루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대들지는 않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거나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에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리키 단장과 같은 멘토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멘토가 없었다면 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욱하는 감정에 잡혀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와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과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투모로우즈에서 맞서 싸우기를 참을 용기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번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야. 마음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 곁을 지켜주신 멘토를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건 좋은 기회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그때 참을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선희님의 발표입니다. 네, 제목은 사랑 앞에서 무장 해제.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언제 무장 해제가 될까요? 네, 사랑 앞에서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투마로우즈에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쓴 내용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 사랑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한 며느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좀 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 상견례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남편 언제나 믿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참 잘 느껴지는 문장이더라고요. 저도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거친 대화로 또 이 시어머니와 싸우기도 하고요. 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이 며느리는 무장 해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며느리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희 어머니 또 아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을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한 1년 정도 모신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를 1년 정도 모시니까요. 어머니의 그 어떤 방에만 계셔도 어머니가 너무 밉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 식사를 챙기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참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머니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 후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 투마로우즈를 한번 읽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엔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님을 보면 참 웃음이 나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갔어요. 시댁에 내려가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꽃감을 만들어서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루에 꽃감을 엄청 많이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시집 갔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와 꽃감 엄청 많네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버님 저 꽃감 엄청 좋아해요 하면서 아버님한테 말했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넣어주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러시면서 꽃감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넣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소리에 그냥 당연히 팔려고 한 거니까 저는 먹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님이 싸주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짐 속에서 엄청 많은 꽃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감을 하나 먹으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님의 사랑이,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요사이는 어머님, 아버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사랑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며느리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2부 순서에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번 발표는 노수정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에 늑대가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 매장을 이제 저희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매장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겨워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 생기고 그 상처를 생각하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 저는 짜증을 받으니까 저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이 사소한 일에도 자꾸 싸우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흉탈모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다. 내 결혼 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와중에 투마로우즈에 그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가라는 글을 읽게 된 겁니다. 그 글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는데 사랑스럽고 담대하고 희망적인 흰 늑대와 탐욕스럽고 증오스럽고 고집센 검은 늑대가 있다. 이 늑대들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먹고 자라납니다.
당연히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늑대가 더 커지는가 있겠죠. 두 늑대는 항상 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검은 늑대가 강해지고 검은 늑대가 이기겠죠. 반대로 행복한 생각을 하면 흰 늑대가 이기겠죠. 그래서 검은 늑대가 이긴 사람은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피식 웃더니 그럼 내 마음속에 검은 늑대가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사소하게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말고 자꾸 좋은 생각만 하자. 행복한 생각만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검은 늑대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근데 그 검은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검은 늑대의 우울함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대한다면 내 가족들도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자꾸 생각하면서 요새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주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을 여는 순간 공감이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저는 투모로우에 실려있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레고르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아버지 빚도 갚아드리고 정말 동생 공부도 시키고 정말 그 사람이 고생하는 만큼 이제 가족들이 참 편안하게 이제 안락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그레고르가 아주 흉측한 이제 벌레가 돼서 집에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는 막 이제 위로를 해주고 막 위해주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생각해주면서 정말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돌봐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 집에 있고 이제 징그러운 벌레가 돼가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가족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생활이 어렵고 이러니까는 이 벌레가 된 그 아들을 막 너무 지겨워하고 이제 가족들이 막 짐덩어리가 되어 하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말은 이제 고박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아버지가 막 사과를 가지고 그 벌레가 된 아들을 때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가족들이 의논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참 기분 좋게 자기네들만 여행을 가는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가족들이 그 그레고르가 정말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는데 그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지겨워하면서 그래 막 정말 나를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좋다고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그 못됐고 아주 악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깊이 그게 짱 박혀갖고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이니까 얘가 이제 참 이렇게 나를 엄마라고 용돈도 주고 막 이제 가끔은 이제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니까 나는 그 딸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대견하고 막 이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딸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참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이제 막 야간 작업을 막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몸도 다 망가지고 이제 마음도 피폐해지고 이러면서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집에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 애를 어떻게 나사이지 하면서 차에다 싣고 아이를 막 이 병원 저 병원 막 전국에 유명한 데 다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100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는 막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애가 막 그 이렇게 막 쓰러질 때만 막 오줌을 싸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그 아이를 막 이제 10년을 그러고 나니까 낫지도 않고 돈도 무진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10년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가 돈을 벌어서 나에게 이제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 줄 때는 내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막 대단하고 이쁘고 그랬는데 어머니 세상에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막 얘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꼭 그 그래 꼬로의 그 가족들이 못되고 악한 정말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그렇게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게 서서 이게 막 자꾸 올라오면서 야 이렇게 살려면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참 딸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남편한테는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지만은 참 이게 내가 자식한테는 내가 정말 그래도 꽤 괜찮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진짜 참 내가 그렇게 이기주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악한 줄 내가 진짜 그걸 이제 진짜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는 여자들이 모이면은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뭐 자식이 왼순이 뭐 남편이 어떠니 이러면은 아이고 마음 좀 좋게 쓰지 아이고 뭐 그렇게 사네 그 마음 좁아 빠지겠지 내가 그러고 그 뒷담화 까고 내가 흉보고 안 본 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이렇게 그런 진짜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누구한테 내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래 너도 그랬냐? 나는 너보다 더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투모로우가 참 이렇게 내가 이제 참 투모로우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하루를 빼요 이 투모로우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 투모로우가 정말 참 내 모습을 너무너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참 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알까 진짜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지면서 진짜 이 투모로우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사람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참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나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 격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면서 소통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투모로우는 정말 다른 책보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부의 마지막 발표자인 류범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제목은 마음을 이어주는 외교관.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소설가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 이제 하시기로 이제 참된 여행은 그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제 이렇게 꿈들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되어서 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마치 여행과도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21세기 최고라고 불리는 그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그 어린 시절 그 시각과 청각을 잃고 또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소녀였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그 헬렌 켈러의 부모님은 그 헬렌 켈러를 위해서 그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주었고, 그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그 헬렌 켈러를 위해서 정말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헬렌 켈러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풍경을 이렇게 찾게 된 게 그 20살 때 제가 그 NGO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캐나다 인디언 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캐나다 인디언 마을에 직접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인디언 마을 사람들은 그 예전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또 이렇게 세상에 희망 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살던 삶과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인디언 마을에서 이렇게 만난 나키샤라는 학생도 이제 그랬는데, 그 나키샤라는 학생이 이렇게 친한 친구 2명을 이렇게 먼저 자살로 떠나보내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또 그 나키샤도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 나키샤에게 저희 그 봉사단원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새로운 풍경과 꿈을 이렇게 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키샤랑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키샤가 마지막 날 저에게 다가와서 낯선 너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키샤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꿈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그 길에 대한 그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네는 이미 외교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나아가면 그 세계 최고의 과정과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꿈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정부 기구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국가의 장관님들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청소년 교육 문제나 또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보람을 느꼈고 또 제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없을 때 정말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게 부모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면 정말 새로운 눈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렌 켈러가 정말 앤 설리반 선생님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인생의 꿈의 여행에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명의 모든 발표가 마쳤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보면 약 2시간 가까이 이제 흘렀는데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한 분 한 분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내 마음에도 또 제가 읽지 못했던 부분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순서인데요. 아까 심사위원 제가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조현주 투모로우 매거진 대표 기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투모로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잊혀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이 투모로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처럼 앞으로도 또 이 투모로우 매거진 그리고 책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건강한 마음,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투모로우 매거진의 대표 이사이신 조현주님 나오셔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랑나는 후원에서 하는 중단신문과 함께하는 투모로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이 행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 오늘 개관하는 아마 첫 행사 같은데 너무 알찬 그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여기에 오늘 참가하신 18분은 그냥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대회면은 누가 참석할까 싶은데 일단 말하기 대회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본선이고요. 그 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글을 다 쓰시고 그것이 예선에서 통과된 분들이 또 자기가 쓴 글을 또 말로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 탤런트 같은 다방면의 기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18분 참 대단한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은 자기 사고에 정리하는 건데 말한다는 것은 이미 정리된 그 사고를 완전히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이 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하면서 느꼈던 행복 그리고 행복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불행하게 살려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근데 생각만치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참아도 보고 행복하려고 어려운 일도 또 불사해보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잡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나 봐요. 잡지 만든 지 32년 됐거든요. 1989년에 공채 시험을 보고 처음 잡지사 기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종이 잡지가 많이 쇠퇴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 잡지가 참 좋았던 시절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에 기자로 들어갔어요. 너무 인기가 좋았던 잡지예요. 그 당시에는 우먼센스, 여성중앙, 주부생활 이런 잡지들인데 갑자기 한글 이름 7자에 행복이 가득한 집 하니까 센세이셔널했던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잘 팔리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잡지에서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연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잡지가 1988년에 올림픽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휙 올라갔잖아요. 1인당 소득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에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부잣집을 취재 가면 어땠냐면요. 아무리 좋은 소파도요. 그 구정뜨개 실로 손뜨개 해갖고 하얗게 된 거를 커브를 다 찢어놔요.
그리고 전화기 손잡이에 이렇게 커버를 해서 씌워놓고 그 크리넥스 티슈도 뭐 이렇게 레이스 달린 거 해놓고 텔레비전도 안 볼 때는 이렇게 커버를 덮어놓고 얼마 전에 내가 인터넷에서 북한 상류층 사진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때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던 시절에 이제 인테리어 잡지를 시작했던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꾸미지 않고 더 멋지게 꾸미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왕이면 더 모던한 뭐 가죽 의자, 이왕이면은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먹지 말고 도자기 그릇에다가 해서 먹어라. 그러면서 주부들이여 집에 있지만 너희들의 자존감을 높여라. 뭐 이런 캠페인도 하면서 일을 재밌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독자들 반응도 좋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본 잡지인데 이런 잡지 만들어준다고 고맙다고 편집부로 마감 때는 음식도 보내주는 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참 집수리 하려는데 인테리어 소개해달라는 분은 뭐 다반사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음식점을 내려고 한다. 이 맛이 괜찮은지 한번 와서 시식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 독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광고주들도 자기의 물건을 이 책에 내기 위해서 뭐 해외 출장도 가고 같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 달 4주 중에 3주는 잡지를 만드는 일에 몰두했고 나머지 한 주는 유럽 출장 가는 게 일이었어요. 꿈의 직장 아니에요 사실? 되게 좋잖아요.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렇게 살기를 했는데 2005년에 어떤 아는 분을 따라서 제가 이제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저도 미션 스쿨 나왔고 또 시간 나면 가끔 교회도 다녔는데 저에게는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날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행복하고 다른 걸 알았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행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저도 행복이 가득한 집의 편집장이다 보니 행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스크랩을 하고 수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행복에 관련된 모든 책 뭐 다 뒤져봤죠. 그림, 음악까지도 인용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성경도 왜 안 찾아봤겠어요. 거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읽어봤어요. 네이버 검색 기능이 1999년부터 시작됐어요. 전 그 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검색하면 딱 나오는 시절인데 굳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면 신명기라고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행복자래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음에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하나님 이상하다. 이게 어째서 행복일까? 내가 알고 있던 행복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대 신학대학장님도 하신 분이어서 가서 여쭤봤는데 명쾌하게 풀어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속에 나오는 행복은 내가 인용이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지났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는 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분의 설교 들으면서 이게 그 소리였구나. 성경 속에서의 행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 행복인데 이스라엘처럼 너희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방법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그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준 걸 믿기만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라네. 제가 알고 있던 행복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사과가 있어요. 근데
사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사과 맛으로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사과를 보면서 복숭아 맛으로 안다면은 복숭아 맛으로 아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과는 정확하게 보이는 형상이니까. 근데 행복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행복하고 성경에 나왔던 행복은 너무 달랐어요. 근데 행복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행복이 가득한 집인데 정말 좋은 잡지예요. 거기는 사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동료들도 참 좋았고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독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냄비를 바꿔주고 유기농 식단을 하게 하고 또 친환경 인테리어로 살게는 하지만 의지 하나는 바꿔주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잡지가 됐는가?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행복이 가득한 집이 아니라 물건이 가득한 집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그런 자각들이 좀 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내가 이제는 행복의 한 단계를 높여야겠다. 내가 알고 있던 행복을 바꿔야겠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물질 중심의 경제관념이 바탕이 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행복,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그만두고 2009년에 투모로우 창간을 두면서 여기랑 같이 조인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물건 사라고 종용하는 칼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업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잡지를 만들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취재원들을 만납니다. 그중에 제 마음에 참 울렸던 한 분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올봄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72살에 새 장가를 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 후배 아버지인데 후배가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사진하고 그게 보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아마 리마인드 웨딩을 하셨나 보다. 결혼 기념일이어서 찍었나 보다 했더니 선배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글을 한번 써보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써서 보내주신 내용인데 그 아버지께서 정말 친한 친구가 폐암 말기로 돌아가신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나하고 나이도 같고 또 그 친구도 혼자 살고 있었대요. 이혼하고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친구인데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 아버지는 30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다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은 아내도 지치고 다 지쳐서 두 분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혼자 사신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세월을 사신 거죠. 재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몇 년 되면 적응이 다 되는데 외로움은 적응이 안 되더라. 살면 살수록 외롭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의 죽음을 보고 나도 이제 죽음을 향해 가겠구나. 나도 이렇게 외롭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그러면 난 기회만 되면 나도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한테 아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뭐해 잘 지내? 예 그랬더니 선 보지 않을래? 무슨 말이냐고. 선을 보라고요? 선 보라고. 아는 분이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말이 안 됐죠. 이분은 지금 죽을 마음을 갖고 사는데 선을 보라는 게 말이 안 됐지만 그냥 심심한데 친구 삼아 몇 시간 얘기하다 와야지 하고 그 선본 장소에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누군가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지냅시다. 뭐 결혼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러시더래요. 함께 살면서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으며 살면 안 돼요. 우리 살면서 서로 마음이 흐르면 어때요? 그 말을 여자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굶는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배우자가 다 계실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24시간 같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한 달 같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24시간씩 곱하기 30일. 있어요? 없을걸요. 저도 가끔 남편하고 여행 가면은 첫날은 너무 좋아요. 근데 셋째 날 되면 싸우더라고요. 결국은. 예, 올 때 되면 다시 돕게 하지만은 24시간 같이 있는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함께 살자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자분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내가 잘 때 같이 자고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건 아마 되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텐데 이 늙은 나이에 같이 함께 살자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흔들렸고 내가 죽음이 더 가까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고 사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조촐하게 결혼식도 하셨고 그 사진을 후배가 저한테 보내와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5개월이 지났어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있었던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자기가 얘기하면은 그 아내가 아주 그냥 빨려오듯이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이 아버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내가 정말 단 하루라도 이런 아내가 있어서 같이 살아보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 새엄마에게 결혼 안 한 50대 노총각이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차마 아들이 결혼 안 했는데 자기가 재혼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또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투모로우 잡지에 아버지 에세이가 실린 거를 이렇게 접어서 아들 책상에다 슬쩍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봤나 봐요. 경상도 사나이인데 아주 무뚝뚝하고 둘이 결혼하는 거 엄청 반대해서 몰래 시그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노총각 아들이 같이 사이소 집도 좀 알아보소 그랬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총각 아들도 그 부부 관계를 엄마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또 아버지에게도 제 후배들은 딸도 있지만 동생도 있는데 동생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이 그냥 어렵게 키웠을 테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 기사가 난 걸 읽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외로웠을 것을 공감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또 인사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투모로우를 만들면서요. 기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사 뒷면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같이 또 이해로 돌아서는 것들의 후일담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TVN에서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주말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보면 빠지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보면서 마인은 영어로 내 것이란 뜻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 막 싸우고 밀쳐내는 재벌집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웃겨요. 그 재벌 총수님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미 죽은 요정집 아가씨를 아직도 그리워해요. 그쵸? 그리고 그 아내는 다 가졌는데 남편의 그 사랑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그쵸? 첩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남편의 사랑을 못 잡아서 누구한테 사랑을 쏟냐면 공작새 한 마리를 마당에서 키워요. 마당이라고 안 되겠다. 어마어마한 정원에서. 그래서 공작새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써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좀 띠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쳐요. 그리고 그 큰 며느리는 며느리긴 며느리인데 여잔데
동성연애자예요. 그래갖고는 대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 여자가는 그냥 뭐 그런 관계는 아닌데 그 친구를 혼자 그리워하면서 또 살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첩이 데리고 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또 애를 써요. 계속 그러면서 보는 갈등인데 전 그걸 보면서 너무 구조가 단순한 거예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놓으면은 하나가 되는데 내 손에 쥔 걸 그대로 두면서 남이 가진 거를 빼앗아서 내 걸로 만들려니까 말이 안 되네. 물론 그것 때문에 드라마가 재밌고 진진한 거긴 하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사람들이 왜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작은 걸 내놓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노을을 보고 싶으면 강변에 나갑니다. 한강변에. 아마 오늘 같은 날은 가면은 안 보이겠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야 구름아 비켜 해 좀 보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흐린 날은 오늘 흐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노을이 없네. 쨍쨍한 날은 정말 붉은 노을을 보면서 기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함께 살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은 행복은 환경에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길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72살에 재혼, 삼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100세 플랜을 세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복 같이 굶으면 어때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꿨듯이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느끼면서 사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모자라 내가 너보다 좀 나은 게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의 스토리텔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모로우 매거진의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또 하나의 투모로우의 내용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심사위원 중에서 가을이 미술원장이자 전국 미술교육협의회 명예회장이신 김재수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런 자리를 시켜서 아니면 미리서 좀 준비를 해왔으면 좋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중량신문과 함께하는 투모로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심사를 하면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꼭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럽고 이렇게 좋은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 중량신문과 또 조인주 대표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8분의 그 영상, 그 나머지 10분의 그 오프라인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너무 가슴에 와 닿고요. 특히 일부 오프라인으로 오셨던 분 중에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누군가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스토리텔링 발표하고 이런 모습에 오늘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멋지시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끝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글을 읽고 쓰는 것. 그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육을 꼭 배워야 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고 또 튼튼하게
가져야 될 그런 그 의무가 있죠. 세 번째는 음악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슬프고 기쁘고 또는 뭐 힘들고 괴로울 때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보내듯이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느낄 줄 아는 그 음악을 꼭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림이요. 네, 맞습니다. 미술이 마지막 네 번째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인간이죠. 그 다음에 자연.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간단하게라도 표현할 줄 아는 그림은 또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쓰고 읽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만 이제는 그런 지성과 감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런 그 스토리텔링 좋은 시간들이 만들어졌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서 가장 참가자들 기다리시는 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렇게 상을 드리고 싶고 발표의 어떤 자랑과 못함을 떠나서 모두 다 정말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용들 모두 다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중랑신문, 그리고 중랑방송, 중랑구립도서관, 행복나눔문화재단, 용마도시개발, 금파 어린이집, 그리고 효심요양원, 그리고 이도테크, 목동 화랑새마을금고, 그리고 LG 베스트샵 사가정점과 가우디 미술학원, 그리고 제일좋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오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상 부분과 일반부 부분이 나눠지겠는데요. 먼저 명예상 부분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예상은요. 중랑구 의회 의장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의회 의장상은 강수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변에 계시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국회의원상입니다. 상의 주인공은 허선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 서용규님의 국회의원상입니다. 주인공은요 오화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온라인으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보지 못해서 오화영님 지금 주에 들어와서 보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1번부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 부문 먼저 장려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후원의 회장상인데요. 제일 좋아해서 후원한 이불 한 개씩 총 2분께 시상이 되겠습니다. 두 분은요 이영주님과 이연정님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연정님 두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불이 그 상으로 함께 주어지겠고요. 다음은 특별상입니다. 특별상이어서 굉장히 말 그대로 특별한데요. 중랑신문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 2개를 후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두 상은 여기 현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고요. 자전거 2대 굉장히 탐나는데 네, 주인공은 누가 될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2명입니다. 류범희, 송화주님, 네, 축하드립니다. 한 분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위상
사람은 한국독서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중랑신문과 함께하는 투모로우 스토리텔링 콘테스트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6일 중랑신문 대표 중랑신문 회장 연구개발 대표인 유성남 대표. 예,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투머주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장 송화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오프라인으로 시상을 했고요. 나머지 4개 상이 있습니다. 3등, 2등, 1등 그리고 대상이 있는데요. 3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한국독서개발연구원장 상이고요. 온누리 상품권 5만원거리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되실지 굉장히 긴장되시죠? 네. 아마 참가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긴장하시고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따가 한번 얼굴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독서개발연구원장상 3등상은 노수정님입니다. 노수정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등상입니다. 2등상도 부상이 주어지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주어지겠습니다. 주인공은 김선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선희. 다음은 1등상입니다. 1등상은 온누리 상품권 2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1등상의 주인공은 우영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맞아 하는 그런 그러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상인데요. 대상입니다. 대상은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대상은 박연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장까지 모두 다 이렇게 마쳤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에도 이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또 중랑신문 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스토리텔링 콘테스트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할 텐데요. 일단 줌에 계신 분들 한번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에 참가자분들과 또 관객분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네, 들어와 계시는데 네, 줌에 계신 분들 네,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취하시면 제 3층에 있는 저 방송실에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 캡처 따로 잘 했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가 심사위원분들과 또 중랑신문 회장님과 함께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께서는 의자를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혹시 앞으로 나와 주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디 갈게요? 네. 저기 의자만 좀 갖다 주세요.
진행이 안 됩니다. 저기